전방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새까맣게 들어왔습니다. 한국말로. 청와대 기습니다.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평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까지.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신 거에 대한 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그게. 나도 써줘. 내 것도 좀 보내줘. 나 살아있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찾아갔더니 글쎄 부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걸 못 전해드렸어요, 이 편지를. 울진 삼척 북한 무장공비 사건의 피해자 고원식 씨 아들 고석주 씨. 아버지하고 대화한 거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엄마 돌아가실 때 한 번 그냥 뭐 소주 한 번 사주다 준 적이 있어서 소주 먹으라고. 그거 이외에는 대화는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침묵을 오랫동안 지켜봐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에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아버지가 겪은 비참한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예비군 소대장이던 그의 아버지는 북한 무장공비 토벌 작전을 위해 잠시 집을 비웠고 밤사이 가족들은 공비들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님과 아내, 두 딸까지 모두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저희도 뭐 책에 보면 일가족 5명 죽었다는 거는 책에도 있어요, 그게 보면. 무장공비 선멸작전에 참가했다고 해서 뭐 육군에서 감사장이라고 주신 것 같아요. 예비군 소대장으로 나와서. 또 남은 가족들이 왜 죽었겠어요? 아버지 어디 갔으면 공비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 더 죽였을까요, 이게? 그런 게 더 가슴이 아픈 거죠, 여기도.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본격적인 대남혁명 전략을 수행했고 북한 무장공비 난파 작전은 6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수많은 남북한 간첩들이 휴전선을 넘었고 체제 경쟁 역시 치열했습니다. 북쪽에서 움직임이 특수부대를 만들었다는 걸 물론 알고 있었고 내려번에는 간첩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3인조, 5인조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7인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동서해안 휴전선 할 것 없이 들어왔어요. (1월 19일) 전방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새까맣게 들어왔습니다. 한국말로. 청와대 기습니다. 공첩대 본부에서는 생포대 간첩 김신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신체도 좋구만다. 특수훈련인데 유수라고 이제 격수를 좀 안 했습니다. 김신조가 묶인 채로 잡히자마자 이런 소리를 했어요. 박정희 까주기로 왔지 이랬어요. 당시 조선인민군 정치국의 김정일이 지시가 굉장히 대남 분야에서 많이 떨어졌고요.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은 아마도 그 젊은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 영웅주의가 발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이제 검증받고자 하는 오바된 충성심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북한 무장공비 남침은 그해 연말까지 계속됐습니다. 그해 가을에 10월 말일부터 11월 초에 갑자기 또 비상이 걸렸어요. 이 험준한 지형은 계곡이 깊숙하고 산악이 높아 사투의 연속이었지만은 우리의 용사들은 쫓기는 적의 핏자국을 따라 적을 모조리 사살했습니다. 울진 삼척 여기로 120명 정도의 게리라 부대가 상륙했어요. 폐광이 많아요. 숨을 데가 많았고 북쪽에서 얘기하는 게리라 활동지구 해방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천인이 공로할 끔찍한 만행, 이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을 드러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접근이 쉽지 않은 평창과 인제, 정선 등 깊은 산골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아버지는 평생을 술로 보냈고 결국 10여 년 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다는 가족들. 하지만 아버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평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까지. 부모 죽이고 자기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냐. 국가 유공자든 무슨 혜택 받는 거는 절대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다시 꺼내는 자체도 싫어하셨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신 거에 대한 건 뭐 보상이라도 필요 없고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그게. 저도 좀 놀랐어요. 이 지역에서 한 30-40명 정도 민간인이 희생이 됐는데 어떤 분이 희생됐다 이름이라도 알려진 분은 구원식 씨밖에 없어요. 최소한의 뭐 호소라도 한 적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고 정부에서 나서서 이걸 뭐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 한국 정부 산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국군 포로들입니다. 한국과 유엔군 사령부가 추정하는 국군 포로는 8만여 명. 정전 이후 남북 간 공식 포로 교환으로 8,300여 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긴 세월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누우면 입으로 천장을 쳐다보면서 당신 군번, 당신 고향집 주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하고 주소를 끊임없이 외웠다는 거예요. 잠들 때까지. 그거를 왜 외웠겠어요? 우리를 구하러 왔을 때 내가 누굽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려면 군번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남의 군번 외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에 온 국군 포로는 없습니다. 스스로 탈북하기엔 이제 그들은 너무 고령입니다. 이거는 북한에서 국군 포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편지입니다. 그는 과거 2년이다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들로부터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비를 들여 받은 편지가 수백 통에 달합니다. 그 사람이 왔대? 나도 써줘. 내 것도 좀 보내줘. 종이 있는 거에 그냥 얼른 써서 인편에 전달이 된 거예요. 나 살아있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이건 정말 지옥에서 온 편지잖아요. 이런 거는 원본이 있는 거는 못 전해드린 겁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정말 못 찾고 헤매다가 딱 찾아졌어요.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전해진 편지였지만 시간은 두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찾아갔더니 글쎄 부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걸 못 전해드렸어요, 이 편지를. 지난해 10월 김성태 어르신의 별세로 이제 탈북 국군 포로 생존자는 단 10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고 우리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북한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남쪽 하늘만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나의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2020년 7월 한국 법원은 국군 포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자료를 받으려면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더욱 각성분발하여 이 단체는 한국에서 소비되는 북한 저작권료를 북한 대신 징수합니다. 북한 저작권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속 영상과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영상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돈을 지불했기에 가능합니다. 이를 압류해 배상금으로 줘야 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민법상 북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성도 인정이 되지 않고 적어도 법인이어야 되는데 법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경문협 측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가 언론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은 너무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원의 공탁권 혹은 저작권료는 냉정히 얘기하면은 북한 정부의 돈이라기보다는 북한에 있는 저작권자, 일종의 주민들이라든지 북한에 있는 저작권자의 돈이기 때문에 이걸 둘을 좀 섞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북한에는 개인이 돈이 없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나 모든 결과물들은 개인이 것이 아니라는 점, 그것을 강조하는 게 북한 체제의 핵심이거든요. 국가를 운영하는 김정은의 소유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토 원비어 사건입니다. 북한으로 관광을 떠난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국가전복 음모죄로 체포됐고 17개월 뒤 혼수 상태로 석방돼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원비어 유족은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북한이 유족에게 5억 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압류하고 있던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와 북한의 동결자금 24만 달러 등이 유족에게 지급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이러한 오토 원비어 사건과 같이 피해를 입은 미국민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해서 그 대금을 피해자 가족,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분들이 최대한 공정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 차원에서도 이제 필요한 조치들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드려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선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도 할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선 지급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북한 당국과 상계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저는 지금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는 작업에 나올 수 있을 것이거든요. 북한이 불법행위 주체긴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북한에 의해서 희생된 민간인 분들도 그 피해에 대해서 좀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질적인 보상이나 지원 정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슬픈 역사의 비극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휴전 중이고 전쟁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